오늘은 좀 또 한중 관계와 관련돼서도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의 반중 정서, 혐중 현상 앞으로 이 어떨까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7일째 되는 날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올해 10월 달인가요? 경주에서 에이펙 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을 좀 초청을 해서 시진핑 주석의 이 방한 여부가 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중 관계에 이제 새로운 이 물꼬가 터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이 무비자 확대 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한중 관계에 또 새로운 또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반중 정서, 혐중 현상,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 문제는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와도 아주 밀접한 또 그런 관계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중국 동포와 또 이 중국인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조선족, 중국인, 뭐 중국에서도 뭐 중화민족이다, 또 화교에 또 포함시켜서 신화교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내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 동포가 아닌 뭐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이렇게 계속 반정서를 이런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화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교에 대해서 그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한국 사회에서 화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구화교가 있고 그리고 1992년도 8월 24일이죠. 한중수교 이후에 들어온 이 신화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화교하고 신화교는 좀 여러 면에서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죠. 먼저 이제 구화교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1880년대 이모군란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때 이제 대한제국 시기 이 명성황후가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이제는 국내에 이제는 화교권이 이제는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는 지금 학자께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올해로 뭐 화교의 어떤 한국 진출 역사 뭐 이렇게 보면은 한 140여 년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화교가 한국에 지금 현재 한 2만 명 좀 못 미쳐 있을 겁니다. 한국 땅에서 화교가 많이 거주할 때는 한 7만 명까지 이렇게 이르렀지만은 어쨌든 한국에 들어온 이 화교들이 뭐 여러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보니까요. 그때만 해도 가장 많이 늘어날 때가 한 7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930년대 말인가요? 그때까지는요. 근데 이제 두 번의 화교 이 배척 사건이 발생했죠. 하나는 이 1927년도에 화교 배척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931년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그 계기를 해서 화교 배척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화교의 배척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1960년대에 외국인의 이 토지 소유와 관련된 그냥 법 개정이 1961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화교가 국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미국이라든가 또 본국으로 다시 기환을 하게 되는 그런 화교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화교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은 왜 중국 동포들도 왜 이 중국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중 정서라든가 또 혐오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상황의 대외적 내적 요인 이런 거를 볼 때도 분명 중국인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걸 하게 되면은 이 화교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화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화교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인천대학교의 이정희 교수님이 발간한 책입니다. 이정희 교수님은 대구에서 그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 대구에도 그 화교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화교 타운이랄까요,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관심 갖고 이렇게 꾸준하게 좀 한국에서 또 보기 드문 화교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듭니다. 근데 이분을 이 책의 서면을 읽어보면 왜 이분이 화교 연구를 하게 됐는가, 그런가 보니까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제1동포, 한인동포죠. 제1동포 학자가 그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분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인들, 조선인들도 상당히 많이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들어가 있는 화교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차별, 그거는 얼마냐, 그게 더 심각하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1 한국인에 대해서, 제1동포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서의 화교의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일본에 있는 우리 한인 상황보다 더 열악한, 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 이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다소 좀 그때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연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요, 화교가 없는 나라, 제가 쭉 보니까 경계 밖의 사람들을 향한 응시, 화교가 없는 나라라고 이런 추천의 글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 곳곳에 중국 음식점이 있었다. 보통 중국집이라고 부르는 화교는 우리가 당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중국집에 간다는 건 일종의 외래 음식과 문화를 접하는 중요한 접촉 창구였다. 그들끼리 중국어를 썼고 음식의 맛도 이색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화교, 그래 짱깨는 나의 관심사였다. 내가 요리사이니 같은 요리사의 동질감 같은 것이 존재했다. 화교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증폭됐다. 그들의 삶이 늘 궁금했다. 이렇게 모여있는 화교를 얘기를 했고,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행해졌던 거친 대접은 화교 역시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의 역사를 심게 했다. 우리 화교 사회의 차별 역사, 이정희 선생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내가 겪은 대목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 대구의 화교 어른을 만났다. 그 얘기 중에 기억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영주권 문제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잊히지 않는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난민이었어요. 상징적인 뜻이 아니라 진짜 난민이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가 뭐 진짜 이 난민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추천서 박찬익 CF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쓴 그 글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보면은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화교가 언제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1883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의 한반도 화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구 추이, 그리고 한국시 중화요리를 창조로 한 이 화교 이야기, 그리고 산도업이라고 해서 산도업 세 가지 칼이죠. 세 가지 칼을 갖고 하는 일, 가위, 면도, 식칼, 이 기술로 이룬 이 화교의 경제권. 네, 어쨌든 일단은 화교들이 이 가위를 들었다면 양복점을 만들고, 면도를 들었다 하면 이발소를 운영하고, 또 식칼을 들었다 하면 요리사로서 이 삼도업 이쪽에서 상당한 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또 특성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화교가 이 주담 포목 상점을 석권한 이유, 네, 비단장수 하면 왕서방이라는 말 많이 듣게 되는데, 네, 화교 주담 포목 상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솥과 양말 제조, 네, 두각을 또 화교가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명동성당, 아주 한국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그 건축 건물이죠. 건물인데 이게 명동성당, 이것도 화교 건축 기술자가 쌓았다는 거고, 이것도 있고 뭐 유명한 이런 건물, 그런 것들 중에 그냥 화교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명동성당이라든가 이런 당시에 화교의 건축가들이 이렇게 잘했는가? 뭐 화교 건축가들이 벽돌도 잘 굽고 또 그만큼 또 벽돌도 잘 쌓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노동시장에 그 당시에 그래서 화교 이 공인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큰 화교 공인들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교 농민, 이 채소 재배의 달인이 되다. 이 채소 재배에 있어서도 아주 잘했다. 그래서 일제 시기 때에 이 산동성 사람들이 뭐 인천 지역이라든가 원산 또 뭐 이런 지역이라서 이 채소밭을 이뤄서 이 채소 시장을 많이 해서 그래 재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는 뭐 북한과 남북이 되면서 이제는 뭐 북한 화교, 또 남한 화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은 뭐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죠. 거의 노화교가 만든 차이나타운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림동을 얘기합니다. 대림동, 여기는 중국 동포들이 밀집해 주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는 신화교, 이 차이나타운 탄생과 급속한 발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교 사회는 한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러면서 중화회관, 중화상회, 교민협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화교 학교의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화교가 한국 화교죠. 한국 화교가 네, 한국에서 일제 시기에 친일을 했던 인사도 있고, 또 항일을 했던 화교 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또 대만 사이를 또 오갔던 그런 화교들도 있는데, 네, 그런 화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교 배척 사건과 이 차별의 역사, 이 두 차례의 화교 배척 사건, 그냥 1927년도 화교 배척 사건하고 1931년도 이 화교 배척 사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31년도, 1927년도는 전부 이리,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니까 화상 그러니까 그 포목상이 화교권이 상당히 융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국 간원이, 그러니까 만주에서 조선인이 학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자, 이때 여기에 앙심을 붓고 조선인들이 거기에 포목상, 그러니까 이리에 있는 그 화교 상권을 한 200여 명이 달려가서 이렇게 난동을 했던 그런 사건, 그게 이제는 1927년에 있었는데, 그러다 1931년도는 더 컸죠.
그때는 만주 지역의 만보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장춘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서 진출해 있는 이 조선인 농민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중국인 지주들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수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좀 발생했는데, 사실 그게 크게 갈등이 발생을 했지만은 뭐 좀 소요삭대도 뭐 크지 않았는데, 이게 거기에 주재하고 있었던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일본에서 경찰이 제공해준 뉴스를 그대로 한국 여기 서울 그 본사에 이제 보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큰 충돌이 생겼고, 그래서 조선 농민들도 뭐 사망도 하고 뭐 큰 뭐 그런 사건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여기서 화교에 대해서 상당히 앙심을 품고 났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화교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화교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도 빼앗겼다, 우리의 상권도 빼앗겼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조선인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화교 배척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냥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그냥 평양 지역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뭐 200명 가까이, 전체가 200명 가까이 그때 뭐 사망 사건도 발생했는데, 평양 지역만 한 지역이면서도 한 100명 가까이인가요? 그렇게 사망할 정도로 화교 주사관이 크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화교에 대한 한국 사회 이 배척 사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이 산둥성 쪽에서 온 이 화교들이 정말 뭐 건물도 잘 짓죠, 채소 농사도 잘 짓죠, 그 다음에 인건비 싸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값싸게 또 비단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파니까 경쟁력에 상당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조선인들은 화교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불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일제시대 때에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때 정부도 없었죠. 일본은 방만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때 대대는 화교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뭐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중국에서는 또 이제 국공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산둥성 계통에 있었던 이 중국인들이 그런 내전을 피해서 다시 한반도로 많이 이주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북한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북한, 뭐 평양, 신의주, 뭐 원산, 뭐 이런 지역으로, 뭐 남한에도 있었고. 그러나 인구를 보면은 북한이 한 5배 정도는 더, 그러니까 북한이 한 5, 6만 명 되고, 그때 남한에는 한 10,000명 채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인구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는 1950년대 이제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또 북한은 또 뭐랄까요, 공산주의 그런 노선을 따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화교들이 남한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되죠. 남한으로 많이 오거나 이제 대만으로 많이 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남한에 있는 화교가 많을 때는 한 35,000명까지 이렇게 됐다가, 네, 지금은 1960년대 이후 이제 화교가 그러니까 상당히 또 뭐 음식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손재주도 있고 뭐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명동이라는 지역을 해서 거기에 이제 화교들이 이제 땅을 좀 많이 또 갖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원래는 외국인이 한국의 가장 중심지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땅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냐 하니까 이제 박정희 때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의 어쨌든 그 토지 제도 뭐 이런 거를 해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화교 식당 뭐 중화 음식점이죠, 이런 걸 해도 크기도 어느 정도 크기로 하지 그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제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교 상권이 그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 대만으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이주하는 화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화교가 한 2만 명대 이상으로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는 화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도 왜 이 중국인,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왜 이런 반중정서 혐오와 관련해서 이 배척을 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왜 한국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동포들도 역시 이 과거에 이 화교처럼 정말 저임금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또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막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내국인들이 거기에 그냥 밀려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뭐 한국에 와서 부동산도 많이 또 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서 부동산 취득 못 하는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와서 또 이렇게 부동산 취득하고 왜 이렇게 하냐, 뭐 여기에서 정부가 뭐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즘 뭐 중국에서 아주 저가 물건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경제를 이제는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잖아요. 그전에는 뭐 중소기업들이 뭐 저임금 뭐 어떤 그런 걸 노려서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했지만은 그렇게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결국은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그 힘을 잡고 다시 오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리고 중국은 현재 그냥 커지고 또 그 거대한 시장 속에서 이 중국인들은 그 물건도 들여와서 한국에서 값싸게 팔고 저임금으로 한국에서 일도 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세력을 과거에 일제 시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쨌든 화교의 또 중국인들의 어떤 그 세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계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만이 한국 사회에서의 어쨌든 이 반중정서 협력 현상은 앞으로 점점 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내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밀집 거주지, 뭐 대림동이나 뭐 아는 사람 원곡동이나 신정왕동이라든가 그런데 집거지를 형성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살고 있는 지역민과 또 내국인과 더 잘 지역적으로 화합을 해가면서 그리고 잘 또 융합을 해가면서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동포 사회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화교가 없는 나라, 이 책을 우리가 한번 좀 읽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희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근에 이 화교 배척 사건이 일어났었던 외경에는 조종자가 없었다는 거죠. 중간에 화교와 그 다음에 그 내국인이 할 수 있는 조선인가의 조종자가 없었다. 물론 그때 일본 제국시대 일제시대인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인 조선인과 이 화교 이 중국인 간의 갈등을 조장을 시키고 어쨌든 서로 이간질을 하고 뭐 이런 측면에 더 있었지, 이들을 잘 조정을 해서 어쨌든 잘 이렇게 융합적으로 나가려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중간적 조정자 역할이 배제가 되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화교 배척 사건이 일제시대에 일어났다. 역시 이제는 지금까지 화교와 또 한국사회 또 어떤 중국 동포와 또 한국사회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거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물론 지금 뭐 한국에 뭐 재외동포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법무부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정부 기관도 뭐 이렇게 있고 뭐 지자체에서도 뭐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어쨌든 뚜렷하게 그런 조정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우리는 동포 단체라든가 아니면 동포 지원 단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떤 그런 조종자 역할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큰 충돌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원만하게 융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 사회는 좀 중국인이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되죠. 뭐 유학생도 늘어나고 결혼 이민자도 늘어나고, 역시 또 중국 동포들은 이미 이제는 한계에 있죠. 이미 뭐 한국에 올 사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아니라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조선족 동포들이 일궈놨던 그거를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인들이 좀 한국에 진출을 해서 또 새로운 자기들의 또 이 터전을 좀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에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과 또 한국 사회 간에 어떤 동포라는 그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갖고 이 조종자 역할을 또 잘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그런 때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동포 단체들이라든가 또 우리 저 동포들 중에서도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이런 선견 지명을 갖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일제시대 때에 학교 배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산에 있어서 뭐 큰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미국에서 특히 LA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LA는 1992년도에 흑인과 한인 간의 어떤 갈등으로 해서 LA 폭동 사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도 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사건이 됐었죠. 지금 33년 만에 또다시 LA 지역을 해서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또 거쳐서 그들은 끊임없는 소요 사태, 거의 뭐 내전까지도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뭐 어떤 언론에서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소요 사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중간 조정을 잘 할 수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상당히 좀 필요한 이 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반중정서와 혐오 뭐 이런 현상과 관련돼서, 물론 저는 지금은 직접 타격이 중국 동포들도 타격의 입장이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중국 동포들이 지금까지 일구어놨던 어떤 뭐 직거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중국인들이 이제는 서서히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중국 동포들도 거기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한국 사회에서 경험도 많이 있고, 어쨌든 우리 한국인과 또 우리와 같은 한 펠턴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잘 가교자 역할로, 조종자 역할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의 반중용서 혐오 현상 어떨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나름대로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도 함께 또 동의도 하고 같이 또 수긍이 된다고 하면은 네, 뭐 좋아요, 또 구독 신청도 눌러주시고 또 이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유포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